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진표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운순결내과 진성림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운순결내과 진성림 원장님과 평소에는 좀 호흡기내과 관련 좀 귀중한 의학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특별히 기획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고운순결내과 진성림 원장님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호흡기내과에 종사하는 한 원장님으로서 많은 이야기 들어볼 예정인데요. 시청자분들이 벌써 많이 관심 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보시면서 또 요즘이 워낙 이 화두가 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집단휴진과 전공의 사직, 또 의대 증원이죠. 관련해서 원장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공공의료 원장님을 만나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학 교수님을 만나봤는데 오늘은 또 개원의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전공의 사직 이후에 병원의 좀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원장님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 사직 이후에 저희 병원 같은 이제 호흡기내과로 이제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환자의 명수도 이제 늘어났지만 환자가 늘어난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중증도. 환자가 굉장히 이제 정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필수 의료에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미 저는 4개월, 3개월 전에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원래는 조금 일반 진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좀 중증도가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건가요? 원래는 그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은데 호흡기 질환 환자 중에서 경증, 중간, 심한 환자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면 원래는 333 정도. 그러니까 경증 환자분들이 30%, 중간층이 한 40%, 중증이 30%, 이 정도가 평소에 저희 고운순결내과에 환자분들 내원하시는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그 중증도 환자분들이 50%를 넘어갔고 특히 그 중증도의 그 개념이 정말 응급을 필요로 하고 정말 아주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저희 병원도 아마 이 환자분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뭐 어떤 통계도 나오는 거 아니지만 제가 저희 병원에서 직접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막 댓글들을 보면은 개원이들만 좋겠다 이런 얘기에 안 좋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를 오히려 너무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의 특히 호흡기내과는 필수 의료과 중에 가장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 과인데 너무나 중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번아웃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저 자신도 어디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는 버텨오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이나 개원가나 모두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병원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가장 힘든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죠. 맞죠,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고 정말 저희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꼭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 급하게 입원을 필요한 분들을 대학병원에 이렇게 전원시켜서 입원을 하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게 과거 이번 사태 의대생 증원 사태 전보다 한 5배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요? 이 5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촉발된 게 사실 의대 증원이 좀 결정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의대 증원에 대한 좀 필수의료 종사자로서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의대생을 한꺼번에 의대 입학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 난센스. 이거는 예,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대생을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어떤 좀 자세한 이유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증원의 이유.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은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의학이라는 것이 네. 책에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환자의 삶을 생명을 다루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책에서 보는 활자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실습 과정은 이제 카다바 시체 해부 실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때도 한 그 팀당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실습을 했는데 의대생을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 이거는 가장 먼저 시체 해부 실습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시체 해부 실습뿐만이 아니라 각종 양리학의 실험, 생화학의 실험,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실습을 하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병원에 나가서 실습을 도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상 의사가 되기 전에 환자 곁에서 가서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근거로서 정부가 2,000명을 몰아붙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의사들은 거의 다 99%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이론만 배우는 거는 그렇죠. 괜찮을 수 있지만 네. 그걸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뭐 재택근무도 해보고 네, 사실 네. 책으로 배우는 거야. 강의실이 좁다고 해도 뭐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 충분히 그게 불편하지만 배울 수 있지만 실습의 과정은 우리가 실습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는 거에 실습인데 네. 그 과정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이 임상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기초 선생님들, 기초 교수님들, 생화학, 생리학, 해부학 네. 이 기초 선생님을 내년부터 어떻게 그 가르칠 선생님들을 갑자기 교수님을 뽑습니까? 이 기초의학도 1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 이것은 네, 의대생들 입장에서도 기회의 평등, 기회의 균등적인 측면에서도 의대생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전공의생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피교육자와 의사 신분이지만 전공의생들이 피교육자로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면서 일하고 계신데 그러한 것들 아무런 이분들한테 미래의 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료의 엄청난 질저와 또 의대생 이미 들어간 의대생들과 전공의생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책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잠시 뒤에 내용에 다루도록 하고 요 내용에 이어서 이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된 사건이 있죠. 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집단 휴진을 대학병원들이 네.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그 집단 휴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집단 휴진에 대한 생각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이게 뭐 좀 의료계에서 어쨌든 교수님이 결정을 하신 건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시청자분들 뭐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의 본질은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의사라는 자기의 본업, 뭐 천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조금 이렇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제 이유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흡기 중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호흡기 환자는 정말 5분, 10분 처치가 안 들어가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총각을 다투는 분들이 정말 많은 총각을 거죠. 다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과의 특성상 과연 이것이 전체 모인 어떤 모집단에서 투표를 해서 뭐 50%, 60%, 70% 아니면 심지어 90%의 찬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의사의 파업 부분이 집단 행동 부분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유발하고 유도한 측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환자 곁을 떠나게 결정을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인 의사로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과보다 필수 의료과 선생님들이 이게 휴진을 해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좀 위급한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조금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럼 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의 시각으로 이거에 대한 생각과 또 휴진이 아니었다면 의사분들이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많이 이런 반발을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일개 그냥 조그마한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냥 개인 의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대한 의료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집필한 게 있는데 그때도 제가 강조하고 약간 예측을 하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는 미래가 없다. 제가 이것을 이제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수 의료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다루는 선생님과 과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필수 의료를 선택할 때 시대적 상황은 정말 필수 의료를 선택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긍심과 자부심, 그런 어떤 의사로서 내가 의사로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보상, 그것이 꼭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필수 의료가 무너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의 문제, 수가의 문제도 직결돼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필수 의료에 하는 선생님들이 법적인 보호도 받고 지금 법적인 것도 굉장히 이게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사건도 또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너무 많고 최근에 맥페란 사건도 있고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나의 젊음을 다 갈아넣고 의사가 됐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정말 어떤 그 리스크한 것만 돌아온다 하면 과연 필수 의료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하겠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그 방금 말씀하신 맥페란 사건이 정말 많이 화제가 되었죠. 구토 관련해서 약을 처방했다가 좀 안 좋은 처벌을 받게 파킨손을 됐는데 유발했다고 판결이 의사한테 책임을 물은 형사적 책임을 물은 사건인데 이게 저희 때 아주 유명했던 그 보라매 병원 사건하고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사회적 판결이 이게 국민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보라매 사건이 몰고 왔던 사건이 바로 그 연명치료를 끝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은 준엄사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혹시 그 사건을 모르신 분에게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라매 병원 사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환자의 보호자가 희망이 없는 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집에 가겠다.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간행이었습니다. 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문화가.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떼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가족의 지인이 의사가 고의적 살인을 했다. 미필적 고의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법원의 판결이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의사도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죠.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살인이 계속 계속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존엄이 내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없어진 거죠. 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어도 절대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가 계속되는 거였거든요. 그 문제가 바로 유명한 보라매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연명치료가 어떻게 보면 환자분을 계속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환자와 또 보호자들에게 좀 힘든 시간을 더 네, 그리고 계속 실제로 희망이 없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그렇죠. 거의 정말 뭐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냥 기계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거를 의사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법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었죠.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의사에게 조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오히려 네. 실수가 아니어도 그거를 오해해서 법적인 처벌을 네. 가한다면 네.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다 그 분야도 필수 의료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네. 생명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사태가 뭐 과에 제가 뭐 어떤 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과가 좋고 어느 과가 나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내가 피부 미용을 해야 돼요. 그걸 2달 연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치아 보초를 해야 된다, 뭐 미백 치료를 해야 된다, 뭐 레이저 피부 미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2달이 연기되든 4달이 연기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폐암 환자를 많이 보니까 폐암 환자 중에서 만약에 그 폐암 환자가 소세포 폐암 환자라고 치면 이 소세포 폐암은 엄청나게 빨리 증식하는 폐암이고 항암제가 2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폐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달간 연기된다는 것은 이 환자한테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사실 필수 의료를 하고 특히 저같이 호흡기내과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아무리 정부가 지금 너무 소통도 안 되고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이 좋은 의료 제도가 K의료라는 정말 훌륭한 50년 동안 쌓아온 이 상황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너무 이제 이게 안타깝고 정부가 너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제자들인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정부가 하는 이런 태도들이 스승으로서 또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100%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환자의 생명과 너무 직결된 일을 하다 보니 아, 이래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환자 곁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신념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도 네. 있고 급성 진행되는 환자들도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휴진을 네. 하기엔 조금 네.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리고 이건 말씀이시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거죠? 예, 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공유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부에도 굉장히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핵의 문제입니다. 결핵이요? 예, 폐결핵의 문제고 특히 기관지 결핵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결핵의 그 발생률과 결핵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망률이 아직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호흡기내과 학회하고 이제 보건복지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은 있죠. 지금 결핵의 발병률이 이제 10년 동안 한 50%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아직도 1위예요. 그러니까 50% 줄였는데도 50%가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1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결핵의 왕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결핵의 문제가 지금 이 사태가 지속되면요, 여러분, 이 결핵의 문제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기관지 결핵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잘 걸리고 평균 진단되는 기간이 과거에 필수 의료가 살아있을 때도 평균 기관지 결핵의 진단 기간,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엄청 기네요. 기관지 결핵은 오진이 엄청 잘 되는 거거든요.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필수 의료가 만약에 이대로 붕괴된다면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소세포 폐암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폐암 환자가, 소세포 폐암 환자가 치료를 제때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 건 정말 그 개인의 큰 재앙이고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렇지만 이게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가지는 않아요. 암이다 보니까 전염이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결핵, 기관지 결핵은 특히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 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의 경제가 셧다운되고 우리나라도 경제 모든 분야가 거의 마비가 됐는데요. 코로나19는 비교도 되지가 않습니다. 사망률이 결핵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합병증보다도 기관지 결핵의 합병증이 훨씬 더 위중하고 심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복지부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다. 꼭 북한의 핵의 안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외부적인 전쟁의 안보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안보가 곧 우리나라의 존망에 걸린 안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에서 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험이 아주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물이 100도가 끓어야지 우리가 이게 막 끓잖아요. 어떤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은 임계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30년을 종사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암이나 천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암이나 천식은 전염이 안 돼요. 하지만 이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고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전염병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서로 강대강 대치로만 가고 있다는 게 결국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된다 하는 게 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의 소견입니다. 사실 호흡기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코로나 그쵸. 때 저희가 이미 네. 절실히 느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치명률이 높은 네. 결핵이라는 지금 위험이 네.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데.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 사태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치명률이 훨씬 더 높죠. 30%에서 40%였는데 메르스의 그래도 약간의 뭐라고 할까 위한 점은 전염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메르스가 잘 넘어갔죠.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처럼 그렇게 많은 국가적인 재앙이 아니었고 물론 메르스 사태 때도 많은 분들이 희생은 됐지만 이렇게 메르스는 6개월 정도 만에 이게 딱 이제 종결이 해결이 되고, 됐어요. 네.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메르스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만 전염력이 높지 않죠. 근데 결핵은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아요. 전염력은 코로나19보다 낮지만 네. 메르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류가 탄생하고 인류가 나오고 나서 가장 크게 인류의 생명을 앗아간 질환이 결핵입니다. 네, 인류는 결핵이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간 건 바로 결핵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핵이 근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거든요. 요즘에 결핵이 약제 내성에 생기는 다제 내성 결핵도 많고요. 또 하나 문제가 결핵을 진단할 때 있어서 최근에 비결핵 항상균의 결핵이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어요. 과거보다 10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결핵하고 틀린 부분이거든요. 치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특히 호흡기내과 정말 중요한데 아무도 호흡기내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르는 분이잖아요. 결핵을. 네. 일반인들이 네. 사실 저도 결핵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안 했어요. 네, 그쵸. 사실 저한테는 먼 병 같고 그런데 점점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만들어진 건데 네. 다시 위험이 커지고 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SBS 뉴스, 네. 8시 뉴스나 9시 뉴스 그 황금 시간대에
광고도 많이 했어요. 어떤 광고를 했냐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자. 네, 이런 공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래서 정말 이제 결핵의 유병률이 이제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 우리가 어쨌든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바로 대학병원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보면 중계카메라 두꺼필름 메이커님이 요즘 정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중증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그 대학병원에서밖에 치료할 수 없는 중증 환자분들이 계시고 특히 무조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외래로 이렇게 뭐 집에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24시간 정말 이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분들 지금 이 교수님 대학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해도 그런 환자분들은 케어를 하시면서 지금 다 완전히 셧다운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면서 지금 행동을 하시겠다고 발표는 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저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고민인 거죠. 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잖아요. 환자 단체들이 의사들이 뭐 우리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긴 했지만 교수님들이나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뭐 사실 그 환자분을 아무도 포기하고 싶은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모두는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해결을 원인을 제공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 제공을 너무나 극명하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그 한 축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좀 깊은 마음 뜻을 잘 몰라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마 직종별로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직종들의 어떤 그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철도 노조도 있었고 화물연대도 있었고 뭐 항공사도 있었고 뭐 어느 분야든지 자기의 그 분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민주화된 사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그렇습니다. 보장한 또 그런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뭐 헌법으로 보장된 것일 수도 있죠. 그 법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근데 제 생각은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서운해 하시느냐. 의사들의 그 집단 행동은 조금 틀리다고 보는 게 어떤 다른 업종의 집단 행동은 그 그러니까 사람 국민의 생명을 직접 터치하지를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죠. 어떤 경제적인 불편, 그렇죠. 불편을 주고 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나빠지는 것은 영향을 끼치긴 하나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아픔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이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상 의사의 집단 행동은 나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고 나의 아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이것과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좋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아무래도 또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사회에 많은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의사의 그 집단이 뭐 가진 자 아들 아니냐, 가진 자의 집단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뭐 전문의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환자분들을 생각하고 정말 어두운 음지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겉으로 드러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표로 결정된다고 해서 의사의 모든 선생님들이 의사의 모든 선생님들이 환자를 버린 것 아니고, 또 투표를 집단행동을 찬성한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환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의사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선이 저는 조금 더 약간 뭐 좀 부드럽게 그래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또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와 좀 관련 있는 질문인데요. 가장 제가 이런 댓글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본 게, 결국 너희 밥그릇 때문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정말 단순한 비판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좀 오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요거에 대한 좀 설명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이 뭐 천직이고 굉장히 그렇단 그런 직업이지만, 그 의사도 사람입니다. 의사도 사람이고, 의사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의사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25년도, 일단 제가 수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놓고서, 지금 내년에 이 필수 의료 수가라는 거는 그 의료 수가를 1.9%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5%예요. 근데 이미 필수 의료과의 이 수가는 70%밖에 안 되는 거를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의 행위를, 필수 의료 행위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죠. 원가가 100%인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데, 근데 이번에 사태를 봤는데 정부에서 그래도 필수 의료의 이 수가를 조금은 높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저도 했어요. 네. 근데 1.9%를 올려준 거는 500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의사는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의대생 여러분들 입장과 전공의생들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의대생들 입장은 바로 지금 1학년, 의학과 1학년을 치면 너무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정말 밤잠 안 자고 자기 노력을 해서 갔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이 늘어나 버리니,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다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어야지 이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도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뭐 받아들이겠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린 거는 너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대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휴업을 하고, 또 전공의생들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전공의생들의 그 선생님들, 전공의생들은 돈을 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박봉에 주당 120시간, 130시간을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기득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직을 하고 나간 것은 정말 나의 권리, 나도 사람으로서,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도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권리를 정부가 갑자기 침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대생 여러분들의 휴학과 전공의생들의 사직은 이렇게 지금 병원, 기존 의사와 교수님들의 집단행동과는 구별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사직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는 저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전공이었어도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물론 왜냐면 전공에서는 이럴 겁니다. 내가 사직을 해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전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환자분 곁을 떠나도 환자분이 큰 이렇게 뭐 돌아가시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네. 개인적인 사직을 한 거죠. 전공의 선생님들은 집단 행동을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직을 하면서 아직 복귀 흐름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런 의료 대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필수 의료과의 내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암담한 예측일 수 있겠지만. 네, 또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네. 내년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좀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이게 희망이 보시나요? 없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오던 이제 근근히 버텨왔던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전공의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의대생들이 절대로 필수 의료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람의 사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태는 뭐 1년, 2년이 갈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말 획기적인, 정말 혁명적인, 정말 정치가들이, 정책의 입안자들이나 아니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 뭐 사실 우리가 제 세대에서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20대, 10대, 뭐 어린 우리 아이들, 네. 태어날 미래 세대들, 이 세대들의 필수료가 없는 상황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뛰어난 정치가나 뛰어난 리더가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의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의사는 그냥 환자를 치료하고 결정하는 거지. 물론 의료의 제도에 있어 얻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권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게 현재의 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미래, 다음 세대의 결정권자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뭐 너무 큰 관점으로 뭐 이런 의료수급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거 말고 네. 필수 의료과 그 선생님으로서 네. 아까 말씀하신 재판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네. 추가로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어떤 방법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판뿐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수가의 현실. 네, 왜냐면 지금 왜 사람들이 다 필수 의료를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피부 미용 쪽으로 빠집니까? 그 피부 미용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사람의 개인적인 행복 추구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대생들한테 뭐 전공의사들한테 야 너는 의사의 사명을 가져야지 왜 필수를 안 해? 필수를 안 하게끔 만든 게 30년 40년 동안 정부예요. 30년 40년 동안 한 해에 원가가 70%밖에 안 되는데 올려주는 수가는 3%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매년. 항상 이렇게 1.9%, 뭐 2%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해마다 10%씩 올라가도 원가 100%로 가려면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시간이 걸리는데 네. 수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무조건 사명감으로 일해라 하니 누가 필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더하기 이제 존경심도 없어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뭐 정말 필수를 하면 국민들도 존중을 해줬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대우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인식이 필수 의료를 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게 어떤 시대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권위가 없어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우리가 뭐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 뭐 선생님을 오히려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때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서 의사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힘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나서 누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나 또 사회적 어떤 시대적 주류가 조장한 부분도 많아요. 환자하고 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네. 납부예요. 근데 일부 의사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이게 마치 의사의 사회가 전부 그런 거냐 막 이렇게 이슈화해서 이렇게 약간 뭐 안 좋게 서로 보게 하고 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30년이 흘러왔어요. 이 3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지도자가 좀 위대한 지도자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좀 공감했던 게 네. 제가 다른 필수 의료 선생님을 조금 인터뷰했을 때도 네. 이런 필수 의료과를 낙수 효과로 오게 만드는 그렇죠. 과로 치부해버린 거에 굉장히 네. 자존심 말이 안 상해하시더라고요. 되죠. 네. 제가 할 때만 해도 필수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인턴 성적도 제일 좋아야 했고 인턴 그 성적이 제일 좋고 열심히 해야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했어요. 정말 좀 자긍심이 네, 넘칠 그쵸? 수 있는 과니까요. 그런 과는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뭐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사람들은 다 피부과, 뭐 피한성이라고 보통 이런 데로 말하죠. 갑니다. 내과 안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정말 내과 학회에서 말도 안 되는 구역지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거죠? 네, 네. 이거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건데요. 네. 여러분, medicine is art라고 할 때 그 의학은 예술이다 할 때 그 의학은 인터널 메디신입니다. 내과입니다. 네. 내과는 과거부터 내과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과는요. 안 보이는 이 사람의 환자의 안 보이는 과를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공부할 분량이 많죠.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저 때는 내과 전공의를 4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호흡기 내과 본과 2년을 더 했죠. 더 6년을 해서 호흡기 내과를 하는 건데 지금 내과 전공 과정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줄었어요? 예, 왜 줄였냐? 네. 내과를 지원 안 하니까 내과 학회에서 이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 1년을 줄이면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들을 좀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전문 자격을 빨리 주기 예, 위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할 분량이 너무나 더 늘어났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질환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연수를 줄였어요. 배울량이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도 지원을 안 합니다. 너무 안 오다 네, 보니까. 안 하면 그래도 지원 안 해요. 그런데 모든 학문의 기초가 우리가 내과인데 내과란 학문은 정말 환자를 교통정리해주고 외과, 흉부외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정형외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교통정리를 해주고 정말 우리가 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을 때 노화와 필수된 과가 내과인데 그런 분야들을 이렇게 낙수효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할 거 없으면 가는 과 옛날에 선생님들이 정말 1등하는 선생님들만 가는 과가 내과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하가 되는 네. 과가 돼버리니 누가 그 신명 나서 필수 의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여태까지 쌓여온 여러 수가적 문제라나 의료구조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저희도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필수 의료과가 없어지고 많이 힘든 현실에 많이 공감하시고 저 같아도 피부과 하고 싶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아이고, 네. 그러면은 좀 일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집단 휴진에 대한 얘기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현재 의료 시국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결정하게 된 그 판단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겪어야 될 또 고통과 또 환자분들 가족들 또 이제 겪어야 될 그 두려움, 그 공포감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대학병원인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인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결정을 했고 다른 병원들도 계속 다른 병원도 계속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제일 큰 지금 환자분들의 공포는 저는 이제 무기한이라는 또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한 집단 네, 행동. 맞습니다. 이게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환자분들한테 엄청난 공포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위정자들은, 정치가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피해자이시긴 하지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파업을 하고 그래도 지금의 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위중한 환자가 생기면 전 세계를 뭐 빌려서 외국으로 보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공무원이 와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정부는 사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절대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서주셔서 이렇게 무소통이고 무원칙이고 오죽하면 의사 교수님들께서 파업에 이렇게 집단 행동에까지 나타나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이 현 정부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가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정치란 것이 국민을 잘 살리기 위한 게 훌륭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합을 해야죠. 정치가는 원래 화합을 하는 집단 아닙니까? 화합을 하고 화해를 해야 될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파렴치한 염치 없는 집단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있고, 그러니 이제 교수님들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지금 이 집단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때문에 저는 휴진을 못하고 뭐 집단 행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태 해결은 그냥 지도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지금 교수님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너무 좋죠. 네. 잠깐의 약간의 아픔이 있겠지만 앞으로 뭐 해결이 되면 너무 좋죠. 국민들의 고통도 잠깐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 더 이렇게 의사의 이런 행동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협상에는. 파트너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교수님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좀 정부에도 이 사태를 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시는 여론을 형성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이 집단 행동, 이 의료 지금 대란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대학병원이 다 휴진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재앙만 되는 거지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그런 움직임에 국민들이 공감하기보다는 조금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반감을 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내가 피해를 보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를 두고 환자를 두고 떠나느냐, 반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부터 의과대학생들한테 부닥치는 문제이고, 사실 이분들이 의사가 돼서 나오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미래의 어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두고 현재 내가 환자를 떠나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을 상정해 놓고 지금 현재 내 옆에서 환자가 죽어가는데 이걸 떠날 수는 없어요. 손을 놓아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환자분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이 그런 부분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거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휴진이 길어질수록 환자를 못 보는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아플 뿐더러 그렇죠. 이제 진료를 못 보는 환자분들의 고통도 점점 네. 더 커져가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쪼록 좀 물론 뭐 저번에 기사가 났듯이 뭐 대교협에서 승인을 해서 더 이상 뭐 변경이 쉽지 않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지만 어떻게든 정부와 좀 의사 측이 네. 대화를 조금 해서 그래서 빠르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갔을 때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고 그 국민들을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지 왜 지도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의사는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일 뿐이고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의 제도를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앞끌어가는 거는 지도자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한쪽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이 좀 분쟁들이 이런 집단 휴진도 비롯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성룡 원장님 필수 의료과의 종사자로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